으리으리한 한양 기와집 대문 앞 누더기를 걸친 거지 여인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습니다. 한 푼만 줍쇼. 보름을 굶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비단 자수가 놓인 화려한 꽃신을 신은 여인이 대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거지가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뒤흔들립니다. 너는 10년 전에 죽은 소연이 아니냐? 비단옷을 입은 소연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거지의 발등 위로 뜨거운 간장한 사발을 천천히 쏟아붓습니다. 형님,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살아서 이 빚을 갚아드리겠다고. 방금 보신 장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화끈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정의로운 복수극이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담아 10년 전 그 비극의 날로 돌아가 봅니다. 천둥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이름난 종갓집, 그 서슬 퍼런 대문 밖으로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힘없이 밀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귀한 둘째 며느리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감히 우리 문중의 이름을 더럽히고도 살아서 나가길 바랐느냐? 대문 안쪽에서 쩌렁쩌렁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연의 형님, 즉 큰동서인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소연이 외간 남자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며 문중 어른들 앞에 가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어린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수절해온 소연에게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날조였습니다. 형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결백합니다. 이 서찰은 제 글씨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입니다. 소연이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박 씨에게 매수된 문중 어른들은 차가운 눈길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소연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5살 딸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디 부정탄년이 종갓집 귀한 핏줄을 만지려 드느냐?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자식으로 키울 것이니 너는 당장 이 고을을 떠나거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그땐 관아에 넘겨 내 명줄을 끊어 놓을 것이다. 쾅 하고 닫힌 대문은 소연의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소연의 소복은 흙탕물로 범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당한 배신과 사랑하는 딸을 뺏긴 어미의 심정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와 대문을 붉게 물들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머슴들의 무자비한 발길질과 차가운 욕설뿐이었습니다. 이년아,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못하느냐? 어르신들 노하시기 전에 당장 산으로 꺼지거라.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무렵 소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동자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온몸을 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내 재산과 내 딸을 차지하고 웃으며 살게 둘 수는 없다. 내가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100배, 1000배로 씻고 내 딸을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한다. 소연은 피가 맺힌 손톱으로 대문 기둥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10년 뒤, 아니 2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돌아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이 쳐다볼까 무서워 인적 드문 뒷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인적 없는 깊은 산속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기진맥진한 소연은 그 문턱에 닿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송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두 번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두막의 주인은 이 근방에서 약초 할멈이라 불리는 기이한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과 대화한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 할멈은 세상의 풍파를 피해 은둔 중인 당대 최고의 약사였습니다. 할멈은 마당에 쓰러진 소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모진 목숨 하나가 또 왔구먼. 원한이 얼마나 깊으면 산짐승도 피하는 이 험한 길을 소복 차림으로 왔을꼬? 할멈은 소연을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약탕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눈을 뜬 소연을 보며 할멈이 툭 던진 첫마디는 위로가 아닌 서슬퍼런 호통이었습니다.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내 집 문턱까지 와서 부정하게 쓰러져 있느냐? 내 눈에 서린 그 원한을 보니 너도 참으로 모질게 살아온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한은 힘이 있을 때나 무기가 되는 법이지. 지금 너처럼 빈 껍데기일 때는 그저 너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일 뿐이야. 소연은 할멈의 발치에 기어가 엎드려 빌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저를 모함하고 제 딸을 뺏어간 그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악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개처럼 일하며 은혜를 갚겠습니다. 할멈은 소연의 고집스러운 눈매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울림처럼 오두막을 울렸습니다. 개처럼 일한다고? 아니, 너는 범처럼 자라야 한다. 원한을 칼로 갚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그들보다 수만 배 높은 곳에 서서 그들이 내 발바닥 아래에 흙을 핥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도와 이 산속의 약초를 다루고 내가 평생 연구한 장 담그는 법을 배우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오묘한 장맛을 알게 되면 그때는 내가 뺏긴 모든 것을 저절로 되찾게 될 것이니라. 그날부터 소연의 피눈물 나는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이슬 맺힌 약초를 캐러 가파른 절벽을 탔고 한겨울에는 얼어붙은 계곡물을 길어와 수백 개의 장독을 닦았습니다. 박씨 일가가 소연의 재산으로 비단 이불을 덮고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소연은 캄캄한 산속에서 손가락이 갈라지는 고통을 견디며 10년 뒤의 복수를 위해 칼 대신 잔맛을 갈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소연의 고왔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보석보다 단단하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근 간장은 평범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이의 기운을 돋우고 병을 고치는 신비한 약간장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연이 만든 장이 세상 밖으로 나가 전국 상인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나던 비참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장맛이란 말이냐?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집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 그곳에는 평범한 간장 한 항아리 가격이 쌀 10가마니를 호가한다는 기이한 상단이 있습니다. 주인장을 뵙게 해주시오. 우리 대감마님께서 이 장이 아니면 수저를 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단의 깊은 안채, 보라색 비단 휘장 너머로 차가운 눈빛의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 소복 차림으로 쫓겨났던 소연입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자신을 버린 그 집안을 통째로 사들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소연이 어떻게 약초 할멈 밑에서 칼을 갈아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성공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소연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이슬 맺힌 산속을 헤맸습니다. 약초 할멈은 소연에게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간장은 기다림의 미학이라 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치열한 정성이 쌓여야 완성되는 법이야.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장독에 들어가지 않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장독을 닦거라. 소연은 할멈의 가르침대로 수백 개의 장독을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흘러나왔고 여름이면 독이 오른 벌레들에게 물려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딸아이의 젖비린내와 자신을 비웃던 형님 박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을 무렵 소연은 할멈이 전해준 비법에 자신만의 비방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콩이 아닌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약초를 달인 물로 메주를 쓰고 100년 된 고목에서 채취한 상황버섯 가루를 섞어 장을 담갔습니다. 처음 그 장독을 열던 날 오두막 주변에는 마치 꽃향기 같은 달콤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진동했습니다. 할멈은 장맛을 한번 보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됐다. 이제 내 장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약이 되었구나. 너의 한이 비로소 향기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다. 소연은 할멈이 건네준 얼마간의 미천을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처음 향한 곳은 자신이 쫓겨났던 여주가 아닌 전국 상권의 중심지인 한양의 마포나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작은 장터 귀퉁이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간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금가루라도 뿌렸나? 라며 비웃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름 모를 병으로 식욕을 잃은 노인들에게 장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의 간장을 먹은 노인들이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깊은 맛에 매료된 이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 간장은 장이 아니라 명약이야. 밥 한 그릇이 보약 10첩보다 낫다니까. 소연의 약간장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소연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단을 조직하고 전국의 소금 배와 콩 산지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상회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을 몰락시켰던 종갓집과 그 주변의 정보를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의 귀에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주 종갓집 말입니까? 큰 며느리 박 씨가 안방을 차지한 뒤로 가세가 말이 아닙니다. 사치와 도박에 빠진 친정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문중 땅까지 야금야금 팔아치우고 있다더군요. 소연은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박 씨가 몰래 내놓은 문중의 땅과 가옥들을 소연은 대리인을 내세워 하나둘씩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파는 땅을 사들이는 전주의 정체가 자신이 쫓아냈던 동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진흙탕에 처박혔던 그 초라한 여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기품 있는 자태를 지닌 만인의 우러름을 받는 대행수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곧 뵙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집, 그 땅, 그리고 내 딸까지. 이제 내가 모두 가져올 차례입니다. 소연은 상단 식구들을 대동하고 한양의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저택은 여주 종갓집보다 몇 배는 더 으리으리한 곳이었습니다. 소연은 일부러 소문을 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이 한양의 거처를 정했으니 누구든 돈이 필요한 자는 찾아오라고 말입니다. 그 소문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던 박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박 씨는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인 줄도 모른 채 제 발로 소연의 대문 앞을 찾아오게 됩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봐요. 거기 안에 주인장 계신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보란 말이요. 한양 바닥에서 가장 크다는 소연의 저택 정문 앞. 비단 옷을 입었으나 여기저기 때가 타고해진 한눈에도 몰락한 기색이 역력한 여인이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 소연을 소복 차림으로 쫓아냈던 형님 박 씨였습니다. 우리 문중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 내 당장 주인장을 만나 담보로 잡힌 문중 땅 문서를 돌려받아야겠단 말이오. 그때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수십 명의 하인이 길을 터줍니다. 그 사이로 화려한 가마 대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여인. 소연은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떠올리며 눈앞에 박 씨를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왜 무서운지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는 하늘 같았던 형님이 이제는 돈 몇 푼의 명예를 팔러 제 발로 찾아온 이 기막힌 상황. 여러분의 응원이 소연의 복수에 큰 힘이 됩니다.
한양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안방 깊숙한 곳에서 시원한 찬물을 들이키며 하인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행수님,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주에서 온 박씨라는데 우리 상단에 저당 잡힌 땅 문서를 돌려달라며 막무가내입니다. 소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박 씨는 소연의 남편이 남긴 재산을 가로채고 문중 어른들을 매수해 소연을 내쫓은 뒤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는 법. 박 씨의 친정 오라비들이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자 박 씨는 문중의 마지막 보루인 조상 땅까지 몰래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전주가 바로 소연이 세운 소연상회였다는 사실을 박 씨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 들여보내라. 아니, 정중히 모셔오는 척하면서 저 여인이 이 집의 화려함에 기가 죽도록 대문부터 안채까지 길게 줄을 세우거라. 소연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박 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씨는 집안의 규모와 정원의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집 주인은 어떤 대단한 거상이길래 집안에 연못이 있고 정각이 있단 말인가. 박 씨는 거들먹거리며 걸으려 애썼지만 길게 늘어선 하인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10년 전 소연을 쫓아낼 때 가졌던 그 당당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돈을 빌리러 온 채무자의 비굴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보라색 비단 휘장 뒤에 앉아 박 씨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안채 마당에 도착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행수님, 멀리 여주에서 온 박 씨라고 합니다. 급히 돈이 좀 필요해 문중 땅을 잠시 맡겼으나 이번에 종중 회의가 있어 문서를 잠시 빌려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곧 다시 돌려드릴 테니 제발 선처를. 휘장 너머에서 소연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정체를 숨겼습니다. 문중 땅이라.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을 노름 빚 갚는 데 쓰셨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자자하던데 대체 무슨 염치로 문서를 돌려달라 하시는지요? 박 씨는 당황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대행수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 친정 오라비들이 잠시 실수를 한 것이지 제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문서가 없으면 저는 문중에서 쫓겨날 신세입니다. 쫓겨날 신세라는 말에 소연의 가슴 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10년 전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천천히 휘장을 걷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꽃신이 대도를 밟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그 화려한 치맛자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지요, 형님. 아니, 여주 박 씨 부인. 그 목소리에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박 씨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던 소연이 아니냐? 박 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10년 전 산속으로 쫓겨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거라 확신했던 가녀린 동서가 조선을 움직이는 거상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놀라셨습니까? 10년 전 그 추운 밤 소복 하나 입혀 나를 내쫓으실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겠지요. 형님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이렇게 땅 문서가 되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품 안에서 박 씨가 저당 잡힌 땅 문서를 꺼내 박 씨의 코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박 씨는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눈으로 문서를 바라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소연아, 아니, 동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잠시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우리가 그래도 가족 아니냐. 제발 이 문서만 돌려다오. 그러면 내 너를 다시 우리 문중의 며느리로 복권해 주마. 그 뻔뻔한 제안에 소연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즐거움이 아닌 시린 칼바람 같았습니다. 가족이라. 제 딸을 빼앗고 저를 무참히 짓밟을 때도 가족이었습니까? 형님, 걱정 마십시오. 이 문서는 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형님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소연은 하인을 시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밥상 한가운데에는 소연이 10년 동안 공들여 만든 약간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밥을 다 드시고 제가 시키는 일을 하신다면 땅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밥상은 형님이 제게 주셨던 눈물 젖은 밥상의 대가입니다. 박 씨는 살기 위해 그리고 땅 문서를 되찾기 위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밥상을 받는 순간 그녀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명예가 산산조각 날 진실의 방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요. 복수는 이제 예고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제가 해야 합니까? 박 씨가 소연이 내민 종이 한 장을 들고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 종이에는 종갓집 큰며느리 박 씨가 여주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석고대제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기 싫으시면 관하로 가시는 수밖에요. 형님이 저지른 재산 횡령과 문서 위조가 밝혀지면 석고대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셔야 할 텐데 선택하시지요. 소연의 서늘한 협박에 박 씨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연의 집 안채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오며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정말 저를 낳아주신 그분인가요? 소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진실이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에 터져 나온 이 충격적인 한마디 들으셨습니까? 소연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딸의 행방과 관련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씨는 허겁지겁 소연이 차려준 밥상을 비워냈습니다. 비굴하게 밥알을 씹어 삼키는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예전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그럼 이제 형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지요. 내일 정오 여주 저작거리 문중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십시오. 10년 전 저를 음해하기 위해 서찰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내 체면이 있지. 문중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차라리 돈을 더 줄게. 내 문중 땅을 다 넘겨줄 테니 제발 그것만은. 형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형님이 지금 가진 건 오로지 그 비루한 목숨줄 하나뿐입니다. 소연의 단호한 태도에 박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채복도 끝에서 정체 모를 어린 소녀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품 있는 소녀였습니다. 소연은 당황하며 소녀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은실아,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소녀는 소연의 말을 듣지 않고 박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바로 저를 내다버린 그 여자가 맞습니까?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실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소녀 은실이 눈물을 흘리며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요. 산속에서 할머님과 어머니가 대화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10년 전 어머니의 진짜 딸을 가마에 태워 어디론가 보내버리는 것을 제가 숨어서 다 지켜봤단 말입니다. 이것은 소연조차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소연이 산속에서 거둔 아이 은실은 사실 박 씨가 부리던 여종의 자식이었고 박 씨가 소연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마치 소연의 딸인 것처럼 꾸며 산에 버렸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진짜 소연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박 씨에 의해 먼 곳으로 팔려가거나 신분이 바뀐 채 살아있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박 씨는 은실의 정체가 드러나자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흐. 그래, 소연아. 내가 키운 그 아이가 내 딸인 줄 알았지? 너는 10년 동안 원수의 종년을 내 딸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운 것이야. 내 진짜 딸이 지금 어디서 구걸하고 있을지 아니면 벌써 황천길을 갔을지 누가 알겠느냐. 소연의 가슴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금지옥엽 키워온 딸이 가짜였다는 배신감보다 진짜 내 새끼가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소연은 박 씨의 멱살을 움켜쥐고 포효했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내 자식 어디로 보냈어? 말해. 말하지 않으면 당장 내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까. 박 씨는 숨이 막히면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해주지. 내일 석고대죄를 하면 알려주마. 내가 내 체면을 깎아내리는 만큼 내 딸의 행방도 멀어질 것이니 잘 생각하거라. 소연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완성되는 순간 박 씨는 자식의 목숨이라는 가장 비열한 방패를 꺼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소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차갑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좋습니다. 형님 뜻대로 해드리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 내일 제 딸의 행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거짓을 고한다면 형님은 석고대죄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친정 일가를 멸문시킬 테니까요. 소연은 은실을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실 역시 소연의 손을 꽉 잡으며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를 버린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우리 어머니가 진짜 언니를 찾게 만들 거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원수를 갚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핏줄을 찾는 간절한 사투로 변모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여주 저작거리에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오는 박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 가운데 드디어 10년 전의 진실과 딸의 행방이 공개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 죽인다. 종갓집 둘째 며느리가 사람을 죽인다. 여주 저작거리 한복판, 박 씨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모여든 백성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관복을 입은 사또가 호통을 치자 박 씨의 앞에는 10년 전 소연을 모함할 때 쓰였던 조작된 서찰과 그것을 쓴 대필가가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납니다. 행수님,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둘째 며느님을 내쫓으면 논 열맞이기를 주겠다고 해서 제가 가짜 서찰을 썼습니다. 박 씨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는 순간 소연이 다가와 그녀의 귓속말을 속삭입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내 딸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거짓을 말하면 당신 아들들의 목숨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10년의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박 씨가 내뱉은 딸의 행방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소연의 친딸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주 저작거리는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하늘 같은 위세를 떨치던 종갓집 큰며느리가 죄인처럼 끌려나왔다는 소식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10년 전 쫓겨날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흰색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박 씨 부인, 이제 문중 어른들과 고을 백성들 앞에서 똑똑히 말하십시오. 1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광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박 씨는 바들바들 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자신을 도와줄 문중 어른이 없을까 찾았지만 이미 소연에게 빚을 지고 땅을 저당 잡힌 어른들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의 입에서 추악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랬다. 둘째 며느리가 재산을 물려받는 게 배가 아파서 대필가를 시켜 가짜 서찰을 만들고 남자를 매수했다. 됐느냐? 이제 됐느냐고.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리 독할 수가. 멀쩡한 사람을 내쫓고 딸까지 뺐다니 사람이 아니구먼. 백성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내 친딸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은실이가 가짜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진짜 내 아이의 행방을 대십시오. 박 씨는 실성한 듯
웃으며 소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딸, 그 아이는 멀리 가지 않았다. 내가 가장 증오하는 곳,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에 내 딸이 있지. 박 씨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종갓집 뒷마당 끝에 있는 노비문간방이었습니다. 너를 내쫓고 나서 그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문중 어른들의 눈이 무서워 죽이지는 못했다. 대신 이름도 성도 없이 버드나무 집 종으로 팔아버렸지. 내 딸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살던 집에서 내 형님의 요강을 비우고 발등을 닦는 종으로 살아왔단 말이다. 그 순간 소연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먼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자신이 살던 집 마당에서 흙가닥을 기며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니. 이 악마 같은 년. 소연은 이성을 잃고 박 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하인들이 간신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소연은 피눈물을 흘리며 종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씨를 포박한 포교들과 수많은 백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종갓집 뒷마당 해진 옷을 입고 얼굴에 검댕이 묻은 15살 소녀 하나가 빨래터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옷가지를 빨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은 소연이 산속에서 고생하며 텄던 손보다 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연의 떨리는 물음에 소녀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개똥이라고 부르십니다. 소연은 소녀의 목덜미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아이의 장수를 빌며 직접 새겨주었던 작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새끼, 내 강아지야. 소연은 소녀를 껴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만난 모녀의 모습에 뒤따라온 백성들도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악행을 도운 또 다른 인물이 현장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문중의 최고 어른이자 소연의 시숙이었던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뇌물을 받고 소연을 내쫓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진사가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소연의 상단 호위 무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또, 저자도 공범입니다. 내 남편의 유산 중 절반을 챙기기로 하고 형님과 공모한 자입니다. 박 씨는 혼자 죽을 수 없다는 듯 최진사의 비리를 낱낱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악인의 볼성 사나운 폭로전이 저작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딸의 갈라진 손을 자신의 비단 소매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라. 엄마가 왔다. 너를 괴롭힌 이 집구석, 그리고 저 인간들. 엄마가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릴 테니까. 소연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거대한 파괴의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빼앗긴 모든 것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되찾는 심판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어떻게 계집의 몸으로 문중의 땅을 다 가져간단 말입니까? 관아의 마당, 최진사가 사또의 판결문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사또는 차가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내던집니다. 조선 국법에 이르기를 문서 위조와 살인 미수는 그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라 하였다. 하물며 너희는 종친의 재산을 갈취하고 혈육을 노비로 부렸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때 소연이 당당한 걸음으로 관아 중앙에 들어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 씨가 저당 잡혔던 모든 땅 문서와 가옥 문서가 들려 있습니다. 사또, 저들의 죄는 재산 몰수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의 죽음에 얽힌 의혹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소연의 말에 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사들사들 떨기 시작합니다. 재산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까지 파헤치는 소연의 치밀함. 관아 앞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10년 전 쫓겨나던 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당당한 기세로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누더기를 벗고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친딸, 그리고 비록 가짜 딸이었으나 정으로 키운 은실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 씨와 최진사는 듣거라. 너희가 공모하여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음해한 죄, 그리고 내 딸을 10년 동안 노비로 부려 인륜을 저버린 죄는 이미 증명되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소연은 품 안에서 작은 약탕기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소연의 남편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소연이 몰래 챙겨두었던 증거물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니가 감기 몸살 한 번에 사흘 만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 약탕기 조각에 묻은 검은 자국. 이것은 평범한 약재가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천남성 독입니다.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 독살이라니. 이것이 사실이냐? 박 씨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현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연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기억나십니까? 남편이 죽기 전날 밤 형님이 직접 다려왔다며 건네준 그 탕약 말입니다. 그때 형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 것을 나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형님의 친정 오라비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약방에서 천남성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장부까지 확보했습니다. 소연이 상단의 정보력을 동원해 찾아낸 약방 장부를 내밀자 박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횡령과 모함은 유배로 끝날 수 있지만 독살은 교수형이나 사약이 내려지는 대역죄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친정 오라비들이 시킨 겁니다. 박 씨는 살기 위해 자신의 핏줄까지 팔아넘기며 비참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는 즉각 박 씨와 최진사 그리고 공모한 친정 식구들을 모두 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판결하노라. 박 씨와 최진사는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한다. 또한 억울하게 쫓겨났던 둘째 며느리 소연에게 문중의 대권을 돌려주고 몰수된 재산은 소연의 상단으로 귀속시킨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하다 소연 행수, 인과응보다. 외침이 고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소연은 판결문을 들고 10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종갓집 대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대문은 그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기둥에 자신이 손톱으로 새겼던 그 깊은 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남편님,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소연은 하인들을 시켜 종갓집 앞마당에 쌓여 있던 박 씨의 짐들을 모두 마당 밖으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겠다. 내가 산속에서 가져온 이 약간장으로 만든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라. 이제 이 집은 누군가를 짓밟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될 것이다. 소연은 자신의 두 딸, 진짜 딸과 가짜 딸의 손을 나란히 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소연은 원망 대신 더 큰 포용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박 씨와 최 진사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10년 전 소연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게 서거라. 죄인 압송 행렬이 지나간다. 여주 고을 어귀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인 채 유배지로 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때 기고만장하던 박 씨와 최 진사입니다.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맨발로 땅을 기며 울부짖습니다. 소연아,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때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린 화려한 행차 소리가 들립니다. 비단 가마에서 내린 소연은 눈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형님, 제가 그랬지요. 죄짓고는 못 산다고. 당신이 내 딸에게 입혔던 그 누더기, 이제 당신이 평생 입고 살 차례입니다. 소연은 그들의 발치에 차가운 물 한 사발을 엎어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오릅니다. 여러분, 드디어 10년의 피눈물이 닦이는 순간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이는 결국 승리한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증명하기까지 소연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연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도 시원하게 풀리시길 바랍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들의 행렬은 처참했습니다. 박 씨는 유배지로 떠나기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종갓집 뒷마당 노비문간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차디찬 바닥에서 쥐들이 갉아먹은 보리밥 한 덩이를 씹으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동서소연과 조카에게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한 업보가 되어 돌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압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길목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박 씨는 소연의 비단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포교들의 채찍질에 가로막혔습니다. 소연아, 제발. 유배지에서 죽지만 않게 돈이라도 조금만 찔러다오. 우리가 한 집안 식구 아니었느냐? 소연은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제 딸을 종으로 부리며 개똥이라 부를 때 그 아이도 형님에게 식구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산속 깊은 유배지에서 평생 곱씹으며 사십시오.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돈과 권력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연은 박 씨가 보는 앞에서 땅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아에 기부하여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약초 재배지로 만들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재산이 남을 위해 쓰인다는 소리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악인들이 떠난 뒤 소연은 다시 종갓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갓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커다란 해민원과 같은 약방을 세웠습니다. 산속에서 배운 장 담그는 기술과 약초 비법을 고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어느덧 얼굴에 살이 오르고 예쁜 비단옷을 입은 친딸 연희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옆에 서 있는 은실이의 손도 함께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엄마가 너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그리고 은실아, 너도 내 딸이다. 너를 낳아준 이는 죄를 지었으나 너는 10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준 소중한 보물이야. 새 모녀는 종갓집 너머로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이제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랑과 나눔이라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상단인 소연상회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며 배고픈 이들에게는 장을 나누고 아픈 이들에게는 약을 베푸는 조선 최고의 덕상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연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산속 오두막의 약초 할멈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멈은 이제 눈이 침침해졌지만 소연의 손을 잡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거봐라, 원한을 향기로 바꾸니 온 세상이 너를 따르지 않느냐? 장맛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 내 마음도 끝까지 변치 말거라. 소연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주 고을을 넘어 팔도강산에 전해졌고 억울한 일을 당한 수많은 여인에게 살아야 한다, 살아서 증명해야 한다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